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먼저 여론조사계의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지만 발음이 정확해서 다 들리는 분입니다.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열심히 민심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들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목요일 날 배워서 이번에 조금 다시 빨리 뵙게 됐어요. 목요일 날 배웠다가 화요일 날 뵈니까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 정치권이 하도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뉴스는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5일 동안 두 분은 어떤 뉴스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접니까? 왜 긴장감이? 장유유서. 예. 의대 정원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의사 단체들과 네. 좀 트러블이 있었고 많이 뭐 사표도 냈다 이런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 예. 그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랄까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빨리 나서서 이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은 공천에 골몰하고 있어서 정작 요 얘기는 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에디터님은 어떤 뉴스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도 사실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은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민 여론이 상당 부분 정부를 좀 지원하는 편에 서 있어서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서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건 뭐 의사들이 잘못한 거지 뭐라는 일단 민심은 제 주변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설 연휴 전에 개혁신당의 합당 출발했다가 이렇게 이제 열흘 만에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던 거를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개혁신당 이슈를 좀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갑자기 기침. 예, 그냥 저는 뭐 이미 출발했을 때 예. 합당을 그러니까 버전 1과 버전 2와 버전 이제 3로 나뉘는데 버전 1 구개혁신당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와 비전대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원래 이미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버전 2로 이제 합당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견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그냥 속마음은 합당하지 않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손해 보는 장사를 했던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심정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표면적으로 어쨌든 당권 싸움에서 당권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내 권력 투쟁에서 이준석 대표가 승리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수치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실제 민심에 특히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나눠볼 얘기 어떻게 보면 좀 예고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 지지도 오늘 숫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님. 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한국갤럽 조사는 화수목 조사이고 네. 그리고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2주 전,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이었죠. 그때 29%, 30% 선이 이제 돌파 당했죠. 하향 돌파 당했는데 예. 그때 이제 33으로 지금은 4% 포인트 더 앞서게 됐습니다.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33이 됐습니다. 2주 만에. 예, 그리고 63이었던 부정률이 5% 포인트 하락해서 58이 됐습니다. 네.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하나, 둘, 셋 3주간에 걸쳐서 네. 떨어졌던 게 단 그 설 연휴 추석이 아니죠. 설 연휴 이후에 바로 회복이 돼서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오고. 그러나 이제 그 둘 다의 변동폭은 4% 포인트, 5% 포인트 둘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네. 이내이긴 하고요. 그런데 긍부정의 격차의 변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둘을 합산해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움직임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정당 지도도 비슷한데요. 정당 지도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1주 설 연휴 직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1% 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그러니까 35
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4, 1%포인트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좋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붙었다라고 해야 될 텐데요. 이게 국민의힘은 34에서 3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3%포인트가 좋아진 거죠.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35에서 31까지 4%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지금 플러스 6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격차가 상당히 뭐 호전됐다 이렇게 볼 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이기도 하고 변동 자체도 오차범위 이내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짝 벌어졌네 하는 느낌 네. 받을 것 같아요. 대통령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요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실까요? 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 명절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경쟁력 조사라는 거를 5, 6, 7, 8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부 컨벤션 효과가 좀 있어서 좀 띄워놨는데 그렇게 이제 살짝 좋아지는 이유는 보수 성향이시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텐데요. 그게 그럼 거품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거를 이제 띄워주는 어떤 힘이 있다. 그 느낌은 글쎄요. 지금 봐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 뭐 내외 뭡니까 영부인과의 해외 네. 순방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 그걸 막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순방이 취소된 부분. 예, 여당에서 그러면 그렇게 취소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성향이신 그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이 좀 컨트롤하는데 좀 뭐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좀 대통령실에다가 좀 주문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좀 지지해볼 만도 하겠구나라고 안정적인 지지에 대한 효능감을 조금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서로 상승, 예, 서로 예. 상승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지만 지금 아주 미세하게 나타날 조짐이 나오는 건가?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긍정이 오르고 부정이 내려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 늘고 못한다는 답을 한 사람이 늘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동안 못 왔던 상황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렸느냐. 결국에 저는 이제 의사들과의 전쟁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더불어서 이건 또 다만 대통령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의 계절, 그러니까 정치의 계절이고 지금 조사기관이 갤럽은 13일에서 15일 조사를 했는데 예. 설 연휴에 이후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 그렇습니다. 연휴 때 가장 역시 민감하게 등장했던 건 선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뭐 물론 개혁신당의 합당 이슈도 있고 해서 밥상머리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튼 정치의 계절이라서 이런 정치 관련 이슈들이 아무튼 민심을 관통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런 공천 뉴스들이 미디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긍부정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앞으로 아마 여러 선거 아젠다들이 앞으로도 계속 분출할 거잖아요. 아마 예.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가 10년 같은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뭐 하고 지내지 또 인생 토론회 하나 국정 운영하시는 거 물론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도 덜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민들의 관심은 선거 이슈 어떤 정책 아젠다 선거 아젠다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뭐 이런 모멘텀이 반복적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후반부에 언급하긴 할 텐데 13일에서 15일이어서 네. 16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은 이 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대목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말씀해주신 대로 선거 이슈, 공천이 아주 한창입니다. 여야를 아울러서 공천과 관련된 뇌관 두 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말씀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낙동강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랄까 불협화음 그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죠. TK가 예. 아직 안 열렸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잠복해 있다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공천 파동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되게 질서 있다라는 느낌을 여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민주당은 그와는 좀 달리 내부적인 막 소식들이 언론에 좀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역시 이제 이게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친명 대 뭐 비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친문이나 이런 쪽에서 의 갈등 다 이게 얽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전 같으면은 이런 갈등들이 이 갈등 후에 이제 탈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물론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해찬 뭐 전 대표도 있었어요. 그랬었고요. 네.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은퇴의 길을 또 가세요. 당장 민주당에서 예, 국회 예.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어제 지금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맞습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게 가서 이제 살아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은퇴의 길로 가셨구나 이렇게 가느냐 예. 이게 이제 갈림길이었는데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파다 내지는 뭐 친명 비명 이렇게 큰 덩어리들끼리의 싸움이 돼 버리면 이거는 위험하죠. 예, 거기에 이제 조국 신당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예. 그럼 갈 곳도 있다.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직은 정당 브랜드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인물 브랜드로서 묶일 때의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음. 에디터님은 뇌관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뇌관이라고 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비유해 주신 거니까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건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건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국민의힘에 좀 주가 돼서 현역 의원 정리건이 특검법 재의결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즉 현역 의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당 사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앞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제3당으로 출마해서 지역구 선거에서 표 갈라먹기에 들어가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정당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선거 지형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역 의원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현역 하위 발표 이미 돌입을 한 상황이고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은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속보를 지금 보니까 현역 하위 10% 전원을 경선에 치르게 한다라는 결정이 일부 보도를 통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줄이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의 시기가 이제 도래할 터이니 현역 의원들 관리에 좀 들어가야겠다라는 차원이 있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만한 요소 자체를 사전에 좀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리스크 관리의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처럼 현역 의원들을 쳐내지 못한다면 물갈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돌려막기 형국이 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유권자들의 평가로 남아있는 대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무튼 속보까지 전달해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헤럴드 경제라는 언론의 보도인데요. 네. 10% 전원을 경선 치르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사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로 통보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민주당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래도 당에 남아서 끝까지 해보겠다. 근데 이재명 사당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 결과를 둘러싼 요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천을 둘러싼 말들이 하도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예, 이게 하위 몇 %라는 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당장 조사한 게 아니고 몇 번의 조사의 합산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뭐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또 조사를 했던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명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뭐 심란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그 이유를 좀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명단이라는 게 언제나 있어 왔고 네. 사실은 거의 뭐 30% 40% 가까이 물갈이가 되는 그런 선거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정당성이 갖춰졌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느냐, 또 그 이제 평가됐을 때에 그 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했느냐,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겠죠. 네. 당장 문학진 전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2번 받았는데 2번째 전화에서 형님이 꼴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광주울 민주당 예비후보 4명 중에 자체 조사로는 자신이 1위인데 자신이 어떻게 꼴찌인 것이냐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과 당이 조사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이 조사하는 거하고 개인 조사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여심이라고 해서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에서 그 규제를 할 때에도 예. 당과 그리고 후보, 그러니까 개인이죠. 또는 언론 이 두 측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한 전략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조금 더 열려 있고요. 그걸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나 캠프가 조사할 때는 그건 좀 규제가 더 들어가죠. 규제가 있어서 그걸 공표할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언론 공표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당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당은 그러니까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 뭐 녹색정의당 이런 데도 모든 정당들에 대해서는 그 정당이 조사한 거를 공표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네. 없고요. 문항도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다른 당보다 유독 민주당에서 이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에디터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공명정대하고 또 불편부당해야 되는 거는 뭐 양대 정당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일이고 공당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공관위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이미 인정을 해버린 사안이잖아요. 네. 인정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뭐 거의 모든 정당에서 당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측근들과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그게 누군가의 귀띔을 해줬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공관위 차원에서 인정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사천 논란과 밀실 공천에 대한 이 어떤 문제를 차제가 아니라 이제 매듭이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어떤 조치나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갈등들이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대 총선에서 늘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로 일단 민주당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을 지금 정리해가는 단계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기에도 환골탈태 작업이라고 언급을 한 걸 보면 지금에 있었던 논란들을 뒤로하고 어찌됐든 민주당의 공천의 길을 가겠다 정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필두로 해서 그렇다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될 가능성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제 느낌상은 새로운 세미래 이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호남 향후회라든지 이쪽에 영향력이 있고 네. 그렇게 따진다면 그쪽 힘을 얻어서 해보겠다 이런 것도 되는데 선택지에 여러 가지가 있죠. 조국 신당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갈 수도 있고. 사실은 개혁신당도 거기에 이제 원칙과 상식에 이원호 의원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에 어부지리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부지리로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이 더 좋아지는 지역구들이 반드시 있죠. 예. 네. 일각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출신이었던 이원욱 의원의 화성에서 분구된 지역구에 여기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에는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좋은 영향은 안 끼칠 것 같고 지금 언급하신 곳이 이제 화성 을에서 아마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긴 했는데 화성 정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네, 근데 여기가 아마 동탄
신도시 쪽이 포함된 지역이고 젊은 유권자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기존의 화성을 지역구도 보면 3선을 이원우 의원이 하셨는데 민주당 간판 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고 당색이 짙은 곳이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화성 정 지역에 출마해서 지역구 선거를 뛰었을 때 실제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보거든요. 즉 민주당색이 짙었던 화성을 지역이 분구된 것이기 때문에 동탄 1시 신도시에 아무리 젊은 유권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유권자가 상당 부분 이미 전통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예. 개혁신당이 얼마나 차별화된 전략으로 보여주느냐가 그 선거를 가르는 그 지역의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개혁신당 말이 나왔으니까요. 아까 정당 지지도 말씀해 주신 거에 제3지대 정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요 개혁신당 지지율이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요 추이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2주 전 조사에서 통합정 개혁신당이 3%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이제 3% 둘이 합치면 6%인데 예,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합산 4%. 그러니까 통합한 예. 물리적인 통합을 했던 물론 오늘은 이제 깨졌지만 물리적 통합을 했던 개혁신당이 4%니까 1+1이 2가 안 되는 그런 통합이 지금 된 건데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통합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정체성 충돌로 인한 코어 지지층의 이탈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보실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요 지지율이 앞으로 또 어떻게 갈라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관건인데요. 굉장히 좀 다를 거는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헤어졌으니 코어 지지층의 개혁신당 쪽으로 다시 이제 오느냐라는 네.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하고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젊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어디를 좀 지지할까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20, 30대 꽤 두툼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기에 따라서 개혁신당도 그쪽에서는 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화성 또 용인도 출마를 하니까 예. 화성 용인 요 벨트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한번 봐야 되고 그쪽에 막 모르겠어요. 30대 전체 뭐 어느 뭐 특정한 지역이겠지만 평균 연령이 30대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지역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네.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제3지대 개혁신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빅텐트가 찢어지게 돼서 요 민심이 어떻게 향방이 움직일 것인가 에디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한 이제 버전 3로 왔잖아요. 네.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낙연 공동대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 전통적인 지지자들조차도 이준석이 머리 숙여 90도로 사과하는 거 처음 봤다라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이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뭐 기존에 합당하고 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등장한 마당에 제가 그걸 꼬집고 싶지는 않고요. 설 연휴 이전에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지만 화학적 결합은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실패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 보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전권을 진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네. 행보가 주목되는 바이고 바로 뒤이어서 정책 발표도 릴레이로 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지층이 좀 많이 이탈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복원해가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미래 쪽에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삭이 될 분들이 합류하지 않는 이상은 개혁신당 쪽이 체제 정비에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낙연 대표께서도 전열 정비, 체제 정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다시 당을 추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 6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3신당 쪽에서 크게 두 파일을 봐서 개혁신당 4개의 세력이 뭉쳐진 개혁신당과 하나의 세력의 새로운 미래라고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개혁신당 쪽이 조금 빠르게 체제 정비를 해서 과거의 실수를 보완하고 출발을 한다면 새 출발을 버전 3로 완벽하게 해낸다면 저는 기존에 돌아섰던 전통적 지지층의 재흡수를 포함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여전히 4개의 세력 중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례 순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뇌관이 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차전은 이렇게 크게 균열이 나서 끝났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균열이 생긴다? 그거는 그럼 아마 버전 4가 나올 수도 있나요? 버전 4가 또 나오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중을 향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기치를 들고 출발했잖아요. 네.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또다시 어떤 해명을 할지 저는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버전 4는 안 나와야 되는데 4개의 세력이 과연 이대로 총선 끝나는 날까지 잘 정주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네.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이사님은 버전 4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계속 있죠. 계속 뭐 뭉치고 헤어지고 이런 거는 언제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뭡니까 아까 반도체 벨트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굳은자로 고정적인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이제 두툼하게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얘기는 제3지대라고 했을 때 뭐 진보적인 제3지대, 녹색정의당 뭐 새진보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새로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개혁신당이나 이런 정당들도 사실은 공중전에서 엄청난 화력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상전에서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고개를 그렇게 숙였다라는 거에서 저는 약간 묘한 뉘앙스 같은 거를 느꼈어요. 네. 변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러블을 만들고 그 트러블에서 자신의 아주 고정적인 지지자들 일부가 됐더라도 일단 챙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파이터였죠. 네.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뭔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좀 뭔가 약간 좀 과거 이준석 버전이 아니잖아요. 예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쪽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이제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 달라진 건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어 지지자들을 뭡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네. 그러면서 확장 전략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공중전에서 화력을 세게 해서 지상전, 즉 지역구에서 몇 개라도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원욱 아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지역에 거의 민주당 텃밭을 만든 호미 가지고 그걸 다 만든 사람이 이원욱 의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져요.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기게 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숙이고 지지자를 또 확보하고 지금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딪혀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는 사실은 지역구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없고 아주 전국적인 인물이 나간다 할지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질 겁니다. 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과거 자신의 카운터파트라고 불릴 만한 카운터파트라고 아마 그분들을 부르는 것조차 불쾌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국민의힘에서 축출 국면에 있었을 때 네. 민주주의 정당 하에서는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한 이후에 출발을 했는데 자꾸 이제 갈등이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언했던 주변의 많은 분들이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하실 만한 분들께서는 이준석 대표 당신이 류호정을 품지 못한다면 배복주를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민주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조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미래와의 어떤 큰 갈등이 벌어졌지만 이거를 하나의 봉합하는 정도의
방법론일지 모르겠지만 네.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갈등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적 태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버전 4가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언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도 잘 감안해서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난 후에 생긴 일이기도 하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졌던 입틀막 경호. 카이스트 학생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별실에 30분 정도 감금이 돼 있었다 그래요. 이 사건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영상을 이제 전 국민 물론 이제 뉴스를 보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학생 졸업생이 쓰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거의 생색내기라는 얘기죠. 생색내기 네.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근데 영상이 얼굴을 이렇게 뭡니까? 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경호하시는 네. 분이 얼굴을 턱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뭐 그렇게 막 밀고 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되게 좀 우리 국민 정서에는 딱 맞지는 않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 무슨 칼이나 흉기가 있는지 뭐 이미 망치가 다 있는지 했을 텐데. 그렇죠. 다 이제 확인을 했을 텐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 대통령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런 분들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경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끌고 들막까지는 나가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서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할 말은 해라라는 정서가 좀 있습니다. 할 말은 좀 해야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민원인들도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세요. 네. 근데 할 말을 못 하게 하면 막 흥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두 번째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인데 과거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김영삼, 뭐 김대중, 뭐 노무현 어느 대통령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와봐라,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됐고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좀 저 사람 데려와라, 네.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느 지명 그게 어디였더라? 뭐 목포 영암이었나요? 그쪽에 이제 뭐 간담회 같은 거를 하다가 바로 그러면 뭐 전봇대를 뽑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다들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안 좋게 비춰져요. 이게 이런 경우가 벌어진 게 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인가 아니면 경호처가 알아서 이렇게 한 것인가? 저는 뭐 알아서 했다고 보죠. 예. 뭐 이렇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분께는 뭔가 그 미래가 좀 보장되거나 어떤 측면에서 상이 내려지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이런 형태의 경우를 지시했다면 그건 더 큰일이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뭐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그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지난 2년을 저는 이제 봐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분위기는 대통령을 실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기를 보좌하고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장면들을 보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2024년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국민을 사지 연행하고 입틀막하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잉 경호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과잉 경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불법 경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학생을 실제 감금하고 연행해서 경찰서로까지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신 있으시면은 이 학생을 고소 고발하십시오. 하시면 어. 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왜 풀어줬을까요? 유치장에 가뒀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일단락하고 그냥 순방 조치, 귀가 조치를 했다는 거는 법률적인 근거를 적용할 어떤 그 혐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업무 방해 혐의입니까?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죠? 질서 유지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이분을 연행했는지 경우 대통령을 위한 경호를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와닿지가 않고 너무 과도한 것을 넘어서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시 1층에 다 졸업생들만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안 검색 다 했습니다. 위험물 소지하지도 않았고요. 신원 확인도 다 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뭐 대통령의 R&D 예산 그 삭감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아주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 있는 학생을 이런 식으로 사지 연행하는 것을 넘어서 발언의 자유까지 그게 기본권이거든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입틀막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는 뭐 권력 남용으로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대통령은 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포갑적인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영향을 민심에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처장을 경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호처의 직원들을 단단히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국회의원분은 가까이서 이제 악수하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뭐 흉기로 숨기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된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네.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혹시 있지 위해를 않습니까? 가할 가능성? 못 같은데 이미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이미 이재명 대표 그렇게 테러를 당했으니까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 학생분은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있었지 않습니까? 단상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한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서 뭘 던질 수도 없는 거고 뭐 책을 던질까요? 뭐 음. 이게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몸으로 막고 경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몸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몸으로 막아야 되고 참 이 안타깝네요. 그날의 주인공인 졸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황당한 일을 겪으시면서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요 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상승세라고 일단 딱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상승세라고 하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4%포인트 올랐으니까 한 3%포인트 이상 더 오르면 상승세는 맞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 대통령 긍정률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 예. 저는 뭐 좀 회의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응당 줘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겠지만 이 사안이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전북 지역에서 사지 연행하는 걸 보고 입틀막을 하는 걸 보고 국회의원도 저렇게 하는데 국민에게도 과연 저렇게 할까라는 거를 확인하는 장면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장면이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모난돌이 정만든다. 앞으로 나서지 마라. 옳은 얘기하지 마라. 남들 나설 때 넌 좀 뒤로 빠져라. 이런 부모님들이 권력 무서워서 자식에게 조언하던 시절을 회상케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끌려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에 담겨있는 한두 분 정도가 하지 마세요 정도로만 외쳤지 뭐 졸업생들이 다 단체로 일어나서 우리 졸업생들을 끌어내지 마십시오라고 단체로 항의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입니다만은 그런 역치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이런 과잉 경우 나아가서는 불법 경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요거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소식이 다시 들렸습니다.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 오찬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활동 재개의 신호탄이냐, 그림자 내조 전략이냐, 아니면 둘 다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동행해서 오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뭐 정상 뭐 외교나 이렇게 뭐 넷플릭스 CEO와의 이런 뭐 좋은 관계가 있으면 좋죠. 단 이 소식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분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되게 많죠. 뭐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보수 성향에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고관여 유권자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분들이 다시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선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을 것이다. 약간 보수 성향에서. 얼어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사실 그 KBS 대담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설 민심을 확인한 후에 비판 여론이 수그러든다면 뭐 그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재개 시점을 타진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실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여의도 쪽에서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 대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은 특히 이제 찐 핵관 위주로 그런 조언들을 또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는데 순방이 취소되는 것을 보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런- 이런 소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해졌어요. 비공식 행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아무리 주변에서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너무 답답해서 활동을 재개하고 싶은 어떤 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 뭐 조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음. 그래서 뭐 민생현장이나 소외계층 그런 주제들 위주로 이슈들 위주로 아마 일정을 비공식적으로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리 신기한 장면은 아니다. 다만 지금 단 몇 퍼센트로 당락이 결정될지 모르는 험지의 일부 후보들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올 왜냐면 이거 선거는 나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정당의 지지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도 무당층이 나에게 얼마나 더 소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비공식이든 공식적인 활동 재개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 여러분들께 전혀 좋은 지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그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뵐 때까지 일주일 동안 정치권에 불어닥칠 일 한 줄로 예언해 주신다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또 접니까?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뭐, 마이크 우선권이 자꾸 배정이 되시네요. 예. 뭐 상징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두 당이 다 좀 시한폭탄 해체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째깍째깍 이제 이게 터지기 직전인데 사실은 선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해체하려면 네. 잘못 자르면은 이제 핵관 이런 핵관 저런 핵관 공천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되면서 이 시한폭탄이 언젠가 터지지만 진짜 터지는 바로 터지는 그런 상황까지 두 당 모두 다 가고 있을 수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질서 있게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점수 매긴다면 여당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아직 네. 잠복해 있다. 그렇다고 따지면은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갈등, 핵관 문제 이런 것들이 두 당 모두 잠재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지금 시한폭탄 해체 중입니다. 어딜 끊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이제 시한폭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킬러 문항을 넘어 수능 만점으로 뭐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마음은 다 만점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국민의힘 다 킬러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아까 저희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분리돼서 출발을 하는데 이미 산적한 과제를 털어내고 잘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대목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쉬운 문제를 정리해가는 단계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쉬운 문제를 풀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제 각자가 지금 맞닥뜨린 킬러 문항들을 잘 풀어서 수능 뭐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2, 3등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점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욕심일 것 같고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은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수능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지 한 주 한 주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킬러 문항, 시한폭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심은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